페트로니우는 2003년에 굉장한 소설 에쿠아도르의 묵시록을 출간했다. 악을 구현하는 소녀 에쿠아도르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그녀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악행을 저질렀다. 사람들은 기뻐했다. 작가의 삶과 결부시키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전의 두 책과는 달리 이 책이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해준 만큼 더더욱. 에쿠아도르는 어릴 적 당신이죠. 안 그래요? 그녀는 부하가 치밀 정도로 상냥하고 능숙하게 답변을 피했다. 기자들은 자기 삶에 대해 전혀 단서를 내놓지 않는 페트로니우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반면에 작가들은 그녀를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그들은 극히 문학적인 그녀의 기질과 그들의 책을 읽어내는 그녀의 예리한 눈을 높이 평가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좀 알았지만 나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페트로니우는 까롤 잘베르그, 알렉 마방쿠, 피아 페테르센, 비에레트 플레시오를 비롯해 많은 작가들과 깊은 우정을 맺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어여쁜 불량 소녀는 곳곳에 불을 지르고 다녔지만 나로서는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사인회에 가보면 매력적인 아가씨들이 적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잘생긴 청년들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성적인 모호함이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아주 재밌는 건 몇몇 아가씨가 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다는 사실이다. 그 어린 아가씨들은 내 연민을 불러일으켰다. 술친구라는 내 지위로도 이미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페트로니우에게 푹 빠진 여자가 겪게 될 운명의 고단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있잖아요. 팡토양은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나름 신중을 기하긴 했지만 이 답변도 여전히 위험천만했던 모양이었다. 실제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이 순간적인 관계, 즉각적인 결별. 닥친 후에 버림받은 아가씨들이 시련을 내 탓으로 돌리며 원망한다는 소문이 내 귀에 들려왔다. 나도 감히 화를 좀 내야겠다. 내가 질투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솔한 언동이다. 퇴짜 맞은 아가씨들의 태도에도 논리가 없진 않았지만 자신이 역부족이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사악한 공작에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편이 자존심이 덜 상할 테니까.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이미 나의 사랑 문제들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터에 다른 사람들의 사랑까지 떠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게다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페트로니우의 품행에 따르면 그녀의 행동에 놀랄 이유는 조금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폭발적인 성격이 안도라 출신인 조상들의 피해서 온 것 같다고 자기 입으로 말했다. 만약 그녀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던 단추를 누르면 칼날이 튀어나오는 잭나이프를 가졌다면 그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것을 자주 사용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도 버럭 화를 냈으니까. 그녀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나 가버리려고 할 때면 나는 유머로 그녀를 붙들려고 했었고 가끔은 성공하기도 했다. 내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너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서 거울 앞에 선 로버트 드니로하고 엄청 닮았어. 이 말이 먹히면 그녀는 즉시 로버트 드니로가 되어 영화 억양으로 이렇게 말했다. You talking to me? 하지만 이 말조차 먹히지 않으면 갱단의 보스처럼 화를 사귀지 못해 안절부절 못했다. 너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 자신을 영화 미스터 갱스터의 리노 벤투라로 착각하겠어. 내 마지막 대응책은 이런 것이었다. 리노 벤투라라는 이름은 조커처럼 작용했다. 아빠! 그녀는 이렇게 소리쳤다. 벤투라는 그녀가 꿈꾸는 아버지였다. 그가 출연하는 영화가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면 페트로니우는 함께 보자며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텔레비전 화면에 그가 등장하면 그녀는 망아지경에 빠져들었다. 넌 왠지 가족 같은 분위기 안 느껴져?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는 내 아버지야. 난 확신해. 프랑스와주 팡또가
1970년대 중반에 유명한 남자 배우와 잤을 확률은 20% 이하다. 어차피 페트로니우가 이상적인 아버지상을 직접 골랐다면 벤투라보다 더 못한 놈을 고르고도 남았겠지만. 나는 2005년에 황산을 출간했다. 내 소설 중에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은 여태까지 이 책이 유일하다. 사람들은 몇몇 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야만성을 집단 수용소와 비교했다며 나를 비난했다. 공격은 정당하지 못했다. 가까운 미래를 무대로 하는 내 소설은 결코 어느 누구를 파시스트로 규정하려던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허구의 세계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사태를 진정시켰다. 그럼에도 내가 힘들었다고 할 순 없어도 적어도 아주 조심스러웠던 시기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샴페인은 나의 위성이 되어버린 페트로니우와 더불어 나의 소중한 우군이었다. 페트로니우도 그때 그녀의 소설 중에 가장 환희에 찬 신경질적인 여자들을 출간했다. 할리우드의 걸작 제인의 말로를 자신의 버전으로 바꾼 것이었다. 그녀는 매체들이 그녀의 책에 대해 충분히 얘기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사실 그랬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달래주며 술잔을 비웠다. 어느 날 그녀가 나에게 버럭 화를 냈다. 넌 아무것도 몰라. 내가 네 입장이라면 얼씨구나 하겠어. 욕 얻어먹는 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럼 무시당하는 건 쉬울 거라고 생각해? 과장하지 마. 내 책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 그만해 제발. 그 알량한 아량은 참아낼 수가 없으니까. 네 책은 딱 거기까지라고 당장 말하지 그래. 품지도 않은 의도에 대한 비난. 난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이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럼 네이처즈에 대해 그만 징징거려. 너는 한탄할 게 없어. 징징거리는 게 아니야. 단지 약간 불만스럽다는 거지. 발작 편한 소리. 이 말다툼은 우리를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보이게 했다. 더 젊기는 해도 우리는 그녀가 소설에서 묘사하는 그 성깔 더러운 여자 술꾼들과 닮아 있었다. 작가는 미래를 즉각적으로 예언하는 성격에 의해 식별된다. 내 황산이 리얼리티 방송의 변천을 통해 현실로 드러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신경질적인 여자들은 그 가을날의 말다툼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페트로니우 팡토가 진정한 작가라는 것을 증명했다. 꼭 그래야 했다면 말이다. 그 해가 저물어 갈 무렵 나는 자동응답기에서 이 메시지를 발견했다. 나의 새, 내가 가진 최고의 샴페인을 준비해도 내일 오후 6시에 너희 집으로 갈게. 너한테 직접 전할 소식이 있어. 나는 즉시 1976년산 돈페리뇽을 얼음에 재워두었다. 그녀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 사이에 누군가를 만난 걸까? 사랑에 빠진 걸까? 그녀는 첫 모금을 아주 맛있게 마시고는 그 맛이 많이 그리울 거라고 했다. 술 끊을 거야? 내가 몹시 불안해하며 물었다. 어떻게 보면 나 떠나. 어디로? 그녀가 드넓은 영토를 쓸어버리는 듯한 모호한 몸짓을 했다. 나 걸어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할 거야. 누구든 다른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나는 그냥 웃어넘겼을 것이다. 하지만 페트로니우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하는 부류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가 정말 그 미친 짓을 실행에 옮길 거라는 것을 알았다. 왜?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래야 하니까. 여기 더 있다간 소위 문인이란 사람들이 벌이는 비열한 짓거리가 나에게 옮을 것 같아. 그건 피할 수 있어. 봐, 난 안 그렇잖아. 너는 정상이 아니니까 단언컨대 나한테는 그게 필요해. 난 고루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고루하다고? 내가? 그건 불가능해. 난 막 30고개를 넘었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내가 그녀를 15살 정도로 봤던 첫 만남 때보다 거의 나이 들어 보이지 않았다. 말하자면 17살처럼 보였다. 얼마 동안 떠나 있을 거야? 그야 모르지. 돌아오긴 할 거야? 응.
확실해? 그녀는 대답 삼아 가방에서 꾸러미 하나를 꺼내 나에게 밀었다. 내 새 원고를 너한테 맡길게. 나한테는 중요한 거야. 출판사들은 이제 꼴도 보기 싫어. 내가 읽어보고 출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부탁인데 좀 알아서 해줘. 그리고 이걸 내가 돌아올 증거로 여겨줘. 나는 세계 최고의 샴페인을 힘겹게 한 모금 넘겼다. 날 따라오겠다고 나서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나도 너랑 같아. 나도 하지 않을 것들 절대 입 밖에 내뱉지 않아. 사하라 사막 도보 횡단. 분명 멋진 일이긴 하지만 날 위한 게 아니야. 언제 떠나? 내일. 뭐라고? 그래야만 해. 안 그러면 나도 문인들이 하는 짓을 따라하게 될 거야. 내가 내 원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거라고. 오늘 밤에 다 읽을 수도 있어. 아니, 너는 내가 알아. 넌 절대 취한 상태에서는 안 읽어. 내가 취할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아? 잔을 입으로 가져가며 내가 물었다. 그녀가 건강미 넘치는 그 멋진 웃음을 보여주었다. 보고 싶을 거야. 내가 말했다. 내 턱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센티멘털 하기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녀가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친구가 다시 만날 기약 없이 떠날 때 눈물을 흘리는 종족에 속한다. 이별의 경험이 아주 풍부한 나는 그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언젠가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며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 그것은 아주 심각한 것들을 예고한다. 가장 잦은 경우는 문제의 친구를 두 번 다시 못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다. 최악은 그 친구를 다시 보긴 하는데 실제로 많이 변해서든 아니면 그에게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에 안 드는 면모를 발견해서든 그 친구를 못 알아보는 경우다. 원래 있었겠지만 너무나 신비스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상한 사랑의 형태, 즉 우정의 이름으로 외면할 수 있었던 면모 말이다. 위대한 감정들은 연료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병을 따야만 했다. 내가 점점 꼴불견으로 변해가리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페트로니우를 밖으로 내쫓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멀어져가는 작고 가냘픈 그림자를 창문으로 바라보았다. 눈물이 내 뺨 위로 흘러내렸다. 너 없이 나 혼자 어떡하라고. 이 원숭이 같은 계집애야. 내가 어둠을 향해 소리쳤다. 나는 침대에 가서 쓰러졌다. 거의 죽은 사람이 되어. 다음날 아침 글쓰기를 마친 나는 페트로니우가 남기고 간 꾸러미를 풀었고 원고의 제목을 보았다. 내 힘이 안 느껴져.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이지 그건 그래. 나는 그 원고를 단숨에 읽어버렸다. 그 원고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련다. 무시무시하다라는 형용사를 붙일 만한 텍스트가 있다면 그 원고가 바로 그랬다는 것만 빼놓고. 페트로니우 대신 내가 그 소설을 출판사들에 소개해야 할 텐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못 말리는 페트로니우,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여기 있을 때보다 더 골치 아프네. 나는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그날 오후 당장 원고를 복사해 여러 출판사에 발송하며 내 이름과 주소를 남겼다. 그 결과는 프랑스 출판계의 영광인 동시에 수치였다. 내 이름이 일을 빨리 진행시킨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반면에 모든 출판사가 그처럼 아름답고 위험천만한 텍스트를 거부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원고를 내가 쓴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점을 지적해두자. 이것은 놀라운 동시에 마음이 놓이는 사실. 이 도시 사람들이 아직은 읽을 줄 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편 발송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원고를 바리바리 싸들고 직접 출판사들을 돌아다닐 참이었다. 내가 직접 나서겠다는 것이 내 확신의 깊이를 표현해 줄 테니까. 행동 개시. 약속들이 줄줄이 잡혔다. 사람들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알백 미셸에 대한 나의 일편단심은 율리시스에 대해 페넬로페의 마음에 버금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나는 서둘러 내 책 때문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그들을 실망시켰다. 많은 작가들을 위해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나에게 물었다. 이번이 처음이고 단 한 번으로 남을 거예요. 나는 그들의 판결을 기다려야만 했다.
부차적으로 나 역시 작가이고 인간이었다. 그래서 계속 글을 썼고 살았다.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술 친구를 구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지질이 운이 없게도 그토록 우아하게 술을 마시던 사람 좋은 테오도라가 하필이면 그 순간을 택해 타이완으로 떠나버렸다. 나에게도 2006년 그 해가 페트로니우에게 의미했던 것, 즉 사막 횡단이었다. 어쨌거나 나를 통해 페트로니우의 원고가 겪은 거절들은 나를 점점 더 슬프게 했다. 심지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젊고 싹싹한 여자 편집인도 있었다. 팡토를 위해 너무 애쓰지 마세요. 문학계에서 프롤레타리아는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나라면 그따위 발언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있었다. 내가 그 말을 여기에 옮기는 것은 2006년 파리에서 이런 문자가 더없이 진지한 어조로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몫으로 넘기련다. 나는 사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생각하며 기운을 차렸다. 어떤 출판사가 이 원고를 출간하겠다며 저자를 찾는다고 상상해봐. 그러면 넌 페트로니우 팡토가 언제 돌아오겠다는 기약도 없이 사하라 사막으로 떠나버렸다고 말해야 할 거야. 그러면 계약은 미뤄질 거고 그리고 곧 잊히겠지. 따라서 그렇게 일을 갈 것까진 없잖아? 안 그래? 차라리 이게 나아. 나에게도 지켜야 하는 나 자신의 소설들이 있었다. 내 이탈리아 출판사가 사인회를 부탁해서 나는 한창 카니발이 열리고 있는 베네치아로 갔다. 나는 그냥 내 작업복을 입고 다녔는데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변장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다. 내 모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프랑스인들은 프랑스 혁명기에 선서를 거부한 사제의 모자라고 했고 이탈리아인들은 페스트가 창궐했을 당시 의사의 모자라고 했다. 가을, 나는 야생 거위들의 이주를 관찰했다. 페트로니우, 넌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니? 물론 나는 아무 소식도 받지 못했다. 어쩌면 그녀가 죽었을지도. 동시에 내가 아직 그녀의 책을 내줄 출판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여기 없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랭보가 사라지기 전날 쓴 글을 읽어보았다. 나는 돌아올 것이다. 쇠처럼 단단한 사지, 검게 탄 피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지고. 사람들은 가면 같은 내 얼굴을 보고 날 강한 종족이라 판단할 것이다. 나는 금을 가질 것이다. 나는 한가롭고 거칠 것이다. 이 찬란한 말들이 신기하게도 내 안에서 울려 퍼졌다. 나도 언젠간 페트로니우를 다시 보게 될까? 보게 된다면 어떤 상태로? 11월, 나는 파리에 막 정착한 젊은 나타나엘이라는 술친구다운 술친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아가씨였다. 그것은 술친구라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샴페인을 여러 잔 비우다 보면 반드시 비밀을 털어놓게 된다. 신뢰란 정의상 절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언제나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술친구의 중요한 특징 중 두 번째는 혼자 짓거려대지 않는 것이다. 안 그러면 혼자 술을 마시는 기분이 든다. 피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건데도. 기대되는 세 번째 특징은 즐겁게 술을 마시는 것이다. 술자리의 목표는 아픔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나타나엘은 이상적인 술친구로 밝혀졌다. 다른 모든 분야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누군가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삶이 더 가벼워진 건 사실이었다. 출간의 저주는 2006년으로 막을 내렸다. 2007년 1월 말. 나는 파야르 출판사로부터 페트로니우의 원고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내 기쁨은 알백 미셸이 내 첫 소설을 받아줬을 때보다 더 컸다. 저자만 짠 하고 나타나면 모든 게 완벽할 텐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파야르 측에서 팡토 양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이 편지에 명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페트로니우와 아주 흡사하게 생긴 여배우를 고용할 작정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나야, 페트로니우. 페트로, 지금 사막에서 전화하는 거야? 아니, 나 지금 몽파르나스역에 있어. 나 좀 데리러 와줘.
여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잊어버렸어. 나는 환생한 아라비아의 로런스와 맞닥뜨릴 것을 기대하며 역으로 달려갔다. 내 눈에 들어온 건 짙은 밤색 피부, 열에 들뜬 눈, 야윈 몸뿐이었지만 나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안녕, 나이새. 어디로 갈래? 내 집? 나도 모르겠어. 내가 어디 살아? 택시를 잡아타고 파리 29로 가는 동안 나는 그녀에게 얘기를 해보라고 재촉했다. 그녀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늘이 1월 31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1년 넘게 떠나 있었던 거야. 사하라 사막 도보횡단은 좋았어? 그 이상이었어. 나에게 복사해 놓은 그녀의 집 열쇠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집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녀가 깜짝 놀란 눈으로 자기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지 않는 게 이상할 것 같아. 관리인이 문 아래로 밀어넣은 각종 청구서와 우편물이 바닥에 쌓여 있었다. 페트로니우가 그것들을 주워서는 몽땅 쓰레기통에 버렸다. 내가 끼어들었다. 세금들도? 난 2006년에 프랑스에 있지 않았어. 세금 안 내는 게 불만이면 감옥에 쳐넣으라지 뭐. 나 배고파. 이 나라에서는 뭐 먹고 살아? 나는 그녀를 근처의 비스트로로 데려가 환경에 다시 적응하라는 의미로 렌틸콩을 곁들인 돼지고기를 시켜주었다. 그런 다음 그녀에게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내 원고를 출간해줄 출판사를 찾아냈어. 그래? 마치 그것이 더없이 정상적인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잘 아는 나로서는 그녀의 반응이 약간 불만스러웠다. 그녀 대신 겪은 굴욕을 얘기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곧 포기했다. 너무 추했으니까. 혐오감을 느낀 그녀가 곧바로 사하라 사막으로 되돌아갈 위험도 있었다. 최악은 내가 그녀를 이해한다는 점이었다. 그녀의 원고가 출판사를 찾은 것은 아닌 게 아니라 더없이 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내 원고가 어떤 거였지? 내 힘이 안 느껴져. 내 힘이 안 느껴져? 정말이지 그건 그래. 다시 읽어봐야 할 거야. 파야르가 널 만나보고 싶어 하니까. 바쁠 거 없어. 바빠. 내가 너 대신 2월 6일에 약속을 잡았거든.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초연한 태도가 슬슬 내 신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음식이 나왔다. 페트로니우가 렌틸콩을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잖아. 내가 말했다. 투아레그족은... 그녀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대답했다. 물론 그렇겠지. 하지만 2월 6일에 기적이 일어나 출판사에서 널 점심 식사에 초대하면 그때는 절대 그렇게 먹어서는 안 돼. 그날 오후 그녀가 바닥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나는 억지로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그러고는 파야르에게 전화를 걸어 2월 6일로 약속을 잡았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나는 페트로니우가 약속 장소에 나가 모든 걸 망쳐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냈다. 2월 6일 저녁 그녀가 날 안심시키기 위해 전화를 걸어 출판사에 아주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 말이 무엇이든 의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했느냐고 물었다.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물론이지. 내 책도 여름 바캉스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출간될 거야. 내 책처럼. 나는 즉시 축하 샴페인을 마시자고 그녀를 초대했고 투아레그족도 그녀가 샴페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시름을 덜었다. 사막은 페트로니우의 삶에 있어서 어둠의 지대로 남아야만 했다. 내가 그 일에 대해 말을 시켜보려고 할 때마다 그녀는 교묘하게 피했다. 어느 날 내가 그녀에게 도발을 했다. 넌 사하라 사막에 간 적이 없어. 넌 13개월 동안 팔라바레블로에 숨어 지냈던 거야. 만약 그랬다면 난 사막 얘기로 너를 들볶았을 거야. 어느 날 저녁 우리가 훌륭한 동리나르 블랑드 블랑 두 번째 병을 땄을 때 그녀가 그 후로는 잠을 통 못 잤다고 털어놓았다. 사하라 사막에서 돌아온 후로 그래. 이 도시의 소란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사는 동네는 크게 안 시끄럽잖아. 시끄러워. 사하라 사막에 비하면. 너는 그곳의 고요가 어떤 건지 몰라서 그래. 사막에 있을 때 무엇보다 좋았던 건 밤이었어. 난
투아그레족 마을에서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쳤어. 그 고요의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없으면 그게 어떤 건지 몰라. 무섭지는 않아? 정반대야. 그보다 더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건 없어. 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잠을 잤어. 그러다 가끔 볼일을 보러 일어나곤 했지. 모래가 너무 희고 빛나서 마치 눈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고개를 들면 믿을 수 없는 하늘이 펼쳐졌어. 수십만 년 전의 성자들처럼 더 크고 밝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였지. 난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 뱀도 없고? 한 번도 못 봤어. 아침이면 난 대상과 합류했어. 그 사람들은 빵을 모래에 묻어 구워냈어. 완벽했지. 내가 뭐하러 여기로 돌아왔는지 모르겠어. 나랑 샴페인 마시려고. 끝내주는 일이네. 그래, 그러니까 붙들어야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내 힘이 안 느껴져야 출간을 기뻐하는 게 분명했다. 그 소설은 행복한 소수의 찬탄을 받았다. 내 아버지도 그 행복한 소수 중 하나였다. 니체가 부활한 것 같구나. 저자가 누구라고? 그가 나에게 물었다. 나는 잠시 생각해본 후에 뼛속까지 무장한 반란군들과 잡담을 나눴고 마오쩌둥과 함께 차를 마셨던 파트리크 노통브라면 페트로니우를 만날 만한 깜냥이 된다고 결론지었다. 내 부모는 점심이나 같이 먹자며 브리셀로 우리를 초대했다. 제목을 바꾸지 않고는 못 베기는 엄마는 손님을 맞으며 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의 출간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엄마 읽어보기는 했어? 내가 소토보치로 물어보았다. 그래,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는 없었지만 아주 아름답더구나. 그 사이 내 아버지는 위엄이 넘쳐나는 잘난 체를 하며 페트로니에게 어떤 점에서 그녀의 책이 걸작인지를 설명했다. 그녀는 깊은 인상을 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으니까. 식탁에서 엄마가 그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물었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TV 뉴스에서 보고 들은 것밖에 모르는 내 부모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페트로니우는 그들이 자신을 파리 교회 임대주택 단지에서 자란 계집아이로 여긴다고 느끼는 게 분명했지만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도 한몫 거들었다. 자동차에 자주 불을 질렀어? 13살 이후로는 전혀. 다른 걸로 넘어간 거야? 우리 패거리가 크랙에 손을 댔거든. 그래서 난 그들과 거리를 두었고 셰익스피어를 읽기 시작했지. 작가에 대한 내 부모의 찬탄은 절정에 달했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내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코미디는 대체 뭐였어? 너는 이해 못해. 내 아버지의 기대에 너무 심했어. 그래서 맞춰주려고 그랬던 거야. 잘했어. 내 의견을 말하자면 넌 있는 그대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너희 엄마 좀 특별하지 않아? 신경 쓰지 마. 가장 많이 읽힌 내 소설 제목이 외침과 속삭임인 줄 아니까. 나는 그녀가 다음 책에서 사막을 다룰 거라고 확신했다. 내 판단이 틀렸다. 2009년 초 배고픔을 사랑하라가 출간되었다. 20세기 초에 미국 남부에서 유산을 누리고 부잣집 아가씨를 유혹하는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모험소설은 대단한 성공을 거뒀다. 문학방송에 출연한 페트로니우가 자크 슈섹스의 관심을 끌었다. 그 위대한 스위스 작가는 그 인간 다이너마이트에게 호기심을 느꼈고 그만이 쓸 수 있는 놀라운 편지를 그녀에게 보냈다. 친애하는 페트로니우 팡도 당신의 소설이 내가 본 것을 그대로 확인해 주는구려. 당신은 어린애고 그리고 식인 귀요. 당신은 앞으로 내 미치광이 중 하나가 될 거요. 자크 슈섹스. 그의 정확한 안목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 식인귀 전문가가 그녀를 식인귀로 정의했다면 그것은 경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너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너한테 잡아먹히는 느낌이 들어. 그의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그래도 싫은 표정은 아니네. 그런데 그 사람 왜 날 어린애라고 하지? 직접 물어봐. 조심스러운 주제였다. 우리는 34살이나 먹은 사람한테 18살로 보인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 그녀가 슈섹스에게 그 질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서신왕래가 잦아졌다. 그해 가을 그 스위스 작가가 세상을 떴을 때 페트로니우는
아버지를 잃은 딸처럼 엄정하게 상을 치렀다. 한쪽만 퉁퉁 부은 그녀의 얼굴을 봤을 때 나는 그녀가 너무 울어서 그렇게 됐다고는 믿을 수 없었다. 뭐야? 성형수술이라도 받은 거야? 내 영원한 젊음의 비밀이 그거였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서 털어놔봐. 신약 생동성 시험 알바를 하고 있어. 정말? 왜?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거 합법적인 거야? 그다지. 미쳤구나, 페트로. 생각해봐. 내 인세로는 밀려드는 청구서들을 지불할 수 없어. 거울을 보기는 하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마치 보구다노프 형제 중 하나 같아. 괜찮아질 거야. 확실해? 응. 브롬보라마제라는 약인데 위장병을 치료한대. 내 얼굴이 그 지경이면 없던 위장병도 당장 생기겠다. 너는 팔자 좋은 여자잖아. 그래도 지난주에 날 못 봐서 다행이야. 가스칼진 30H를 먹어봤는데 동맥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약이래. 어땠는데? 눈을 뜰 수가 없었어. 눈 주변이 너무 부어서. 과장이 아니야. 이틀 동안 기술적으로 완전 장님이었거든. 제약회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했기를 바라. 단지 몸만 그랬다면 그래도 괜찮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부작용이 뇌를 공격하면 그때는 덜 웃겨. 한 달 전에 산후우울증 치료하는 약을 먹어봤는데 그게 왜 효과적인지 나중에 이해했어. 최근 기억이 100% 지워져 버렸거든. 상상해봐. 막 출산한 산모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야. 아기를 보고는 이게 뭐지? 하고 묻게 되는 거지. 그럼 너는? 너는 어땠어? 사막에서 돌아온 이후의 일들이 전혀 기억나질 않았어. 기억 상실이 며칠 동안 지속됐어. 페트로니우, 그런 위험천만한 일은 제발 그만둬.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돈은 내가 대줄 수 있어. 어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난 자유로운 여자야. 평상시 같으면 나는 아마 이 말을 듣고 깔깔대며 웃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가슴이 미어졌다. 그 미친 계집아이를 혼자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둘 수 있었을까? 후유증이 남을까봐 겁난 적이 없었어? 내가 물었다. 나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야. 그래, 용감하긴 하지. 정신 나간 짓을 할 정도로. 게다가 재밌기도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수순 마법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거든. 넌 그런 거 하면서 놀 필요가 없어. 배고픔을 사랑하라가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인쇄는 내년에나 만질 수 있어. 너도 잘 알잖아. 미리 좀 당겨서 달라고 해. 내 출판사가 기꺼이 해줄 거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자존심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나의 새.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야. 인쇄 탈탈 털어 샴페인이나 마시는 주제. 너도 내가 탈탈 털어 마시는 걸 돕는 처지니 그것에 내 불평할 권리는 없어. 그건 그렇고 그 약들 복용하면서 술 마셔도 괜찮은 거야? 그냥 내버려두란 말이야. 그날 이후로 나는 불안 속에서 나날들을 보냈다. 나는 매일 페트로니우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엄마 닭처럼 구는 측면이 있는데 그건 나도 어쩔 수가 없다. 이번 경우에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얼마 안 가 내 번호가 뜨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것도 날 불안하게 만드는데 한몫을 했다. 11월에 열린 브리브 도서전에서 페트로니우가 아주 이상해 보였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어떤 눈으로 날 쳐다보는지 알아? 그런 너의 눈길이 날 이상하게 만드는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꼭 그렇지 않아. 도대체 내가 어디가 이상해? 계속 희죽희죽 웃고 끊임없이 먹어. 당연하지. 여긴 브리브라가야르드 도서전이니까.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다음 달 그녀가 자정이 다 된 시각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네가 아니라는 걸 뭐가 증명해? 존재들 사이에 경계는 없어, 아멜리. 난 내가 그날 밤 마신 샴페인의 감각을 몸으로 느껴. 네가 요즘 시험하는 약 그거 LSD야? 나 지금 창을 통해 파리를 보고 있어. 에펠탑 속이 빈 거 알아? 그거 있잖아. 로켓 발사대야. 너 지금 기아나의 크루 위성 발사 기지와 혼동하는 거야. 그건 우주선 발사되고 에펠탑은 민간 로켓용이야. 발사 속도 초속 11km면 금방 대기권을 벗어나.
너 지금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아니, 내가 너와 함께 떠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난 너를 우주 공간에 홀로 내버려둘 수가 없어. 내가 레몬을 어떻게 자르는지 봤거든. 하지만 제발 그 오렌지색 파자마는 좀 벗어. 그 색만 보면 토하고 싶어지니까. 금방 갈게. 그녀의 아파트까지 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불안해했는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다. 층계를 4계단씩 뛰어올라 간다는 생선을 튀기고 있는 페트로니우를 발견했다. 너도 먹을래?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물었다. 그녀가 생선튀김을 프라이팬에서 접시로 옮겨 담고 먹기 시작했다. 넌 새벽 1시에 생선튀김을 먹니? 응, 그런 얼굴 하지 마. 이건 합법적인 거니까. 하지만 냄새는 날 납득시키지 못했다. 그녀가 개걸스럽게 먹는 동안 나는 부엌을 바라보았다. 상상하기 힘든 무질서가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곳은 독식 남자의 소굴 같았다. 너 누구랑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니? 어디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녀가 입에 음식물을 가득 문 채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다. 내 물음에 그토록 심각한 게 뭐 있어? 내가 아무도 견뎌내지 못한다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널 견뎌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 아니고?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난 내 자유에 매우 만족해. 내가 알약을 발견하고는 집어들었다. 엑스트라 브로멜라나제. 자정에 나한테 전화를 걸 정도로 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거야? 그렇게 귀찮으면 받지 말지. 난 내가 걱정돼 죽겠단 말이야. 그래서 내 번호가 뜨면 받아. 내가 횡설수설하는 걸 보니 꽁지가 빠져라 달려오길 잘했네. 이 약은 뭘 치료한대? 조현병을 안정시킨대. 페트로니유. 더는 한 알도 먹어선 안 돼. 그리고 중대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당장 이 약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우리 오버하지 말자고. 도대체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난 젊어. 그래서 위험을 즐기지. 난 이 직업의 러시안 룰렛 같은 측면이 너무 좋아. 수입도 짭짤하고. 됐어?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 나도 알아. 그래서 러시안 룰렛이라고 한 거야. 그럼 나는? 내 생각은 해봤어? 너는 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래. 하지만 잘은 못 살겠지. 넌 정말 이기적이야. 게다가 넌 죽지 않고 끔찍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어.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다른 밥벌이를 찾아봤어. 식당 종업원, 자습 감독, 영어 과외. 그런데 지루하고 글 쓸 시간도 안 남아. 내가 글만 써서 먹고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란 거 알아? 책을 출간할 작가 100명 중 단 한 명만 그럴 수 있어. 단 한 명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업이지. 그게 쉽기를 바라서는 안 돼. 너를 보니까 쉬운 것 같아. 난 늘 작가가 되기를 꿈꿨어.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도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너를 보고 나서야. 사람들은 너도 하는데 누군들 못하겠냐고 생각해. 옳은 생각이네. 천만에. 그건 재능의 문제가 아니야. 난 너를 관찰했어. 너한테 재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난 너를 오랫동안 관찰한 후에 재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어. 비밀은 너의 광기야. 내가 나보다 1000배는 더 미쳤어. 약을 먹든 안 먹든. 난 너의 광기라고 말했어. 내 나름의 미치는 방식 말이야. 미친 사람들은 사방에 널렸어. 하지만 너 같은 미치광이는 존재하지 않아. 내 광기가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몰라. 너조차. 정확해. 사기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거기야. 사람들은 아무도 너와 같은 연료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너 때문에 작가가 돼. 그래서 후회해? 넌 아주 훌륭한 소설들을 썼어.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하지만 내 건강은 나 좋을 대로 망가뜨리게 내버려둬. 왜냐하면 그건 지불해야 할 대가니까. 그렇다면 날 증인으로 삼지 마. 자정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에펠탑이 민간 로켓 발사대라는 따위의 횡설수설은 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그랬다고? 그럼 내가 왜 여기 와 있을 것 같니? 분명히 문제가 있어, 페트로니유. 널 이대로 내버려 두는 건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데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 집으로 가서 같이 지내자. 너희 집? 그 지상의 지옥으로? 참 고맙네요. 2번 다시
자정에 전화 걸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넌 이제 가도 돼.